단 0.1%의 수율 차이가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총성 없는 150조 원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공화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세성전자 본사 35층 대회의실. 그곳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는 대조적으로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삭풍처럼 차가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AI 칩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미국의 인빅터스사가 차세대 칩 루빈에 탑재할 핵심 메모리 HBM-X사의 공급사를 선정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성전자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왕좌를 지켜왔던 세성전자였지만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파도 앞에서는 경쟁사인 K-테크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상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성의 시대는 저물었다. 기술 격차를 좁히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임직원들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세성전자의 전략기획실장 강준혁 전무였습니다. 그는 숱한 위기 속에서도 뚝심 있게 현장을 지켜온 정통 세성 매니저,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강 전무는 떨리는 목소리 대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이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K-테크가 시장을 선점했다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전쟁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웅성거렸지만 강 전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베일에 쌓여있던 거대한 구조물, 피사 공장이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 바로 피사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메모리 생산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른바 턴키 턴키 전략, 이것이 이번 전쟁의 승부수입니다. 강 전무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경쟁사가 단순히 메모리 칩을 만드는 것에 그칠 때 세성전자는 고객사가 원하는 최종 형태의 패키징까지 일괄 처리하여 납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품질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러나 세성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인빅터스 본사.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운명을 쥔 샘플 테스트 현장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인빅터스의 기술진들은 깐깐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세성전자가 가져온 샘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경쟁사의 제품이 채택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강준혁 전무는 흔들림 없이 테이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보고서 대신 단 한 장의 데이터 시트와 함께 세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만들어낸 HBM-X사 샘플을 내려놓았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전력 효율 30% 개선, 그리고 발열 제어 수치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인빅터스의 수석 엔지니어가 미간을 찌푸리며 데이터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훑어보던 그의 눈동자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장비의 모니터에 나타난 그래프는 그들이 지금껏 보아왔던 그 어떤 수치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경쟁사가 발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세성전자는 신소재를 적용하여 이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양산 가능한 수치입니까?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는 인빅터스 관계자를 향해
강 전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성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평택 피사라인에서 당장이라도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살아있는 숫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세성전자를 한물간 공룡 취급하던 시선들이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찰나였습니다. 강준혁 전무는 직감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날린 회심의 일격이 정확히 먹혀들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걸린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세성전자는 과연 잃어버린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린 곳은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세성전자 서초 사옥의 가장 높은 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운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이 피말리는 적막함, 그것이 바로 현재 세성전자가 처한 위기의 무게였습니다. 상석에 앉은 박진철 회장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붉은색 숫자가 어지럽게 찍힌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율, 그러니까 분량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 경쟁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참담한 성적표였습니다.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하며 초격차라는 신화를 써 내려갔던 그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난 것입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임원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핑계는 많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경쟁국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 등 외부 요인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뻔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조직 내부의 따리를 틀고 있는 안일함과 관료주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하여 밤을 새우며 기술을 개발하던 야성은 사라지고 어느새 1등이라는 달콤한 샴페인에 취해 현실 안주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박 회장은 뼈아픈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경쟁사가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에서 미세 공정의 한계를 돌파하고 있을 때 세성은 과거의 영광을 파먹으며 주춤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의 세성이라는 말, 이제는 부끄러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겠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눈빛에서 도끼가 사라졌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박 회장의 질타에 기술 담당 사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현재 차세대 공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만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와 인력 유출이 심각하여 인력 유출. 박 회장의 눈매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떠난 겁니다. 돈 몇 푼 더 준다는 경쟁사로 우리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빠져나갈 때 경영진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떠난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회의실은 다시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강의 물결처럼 시대의 흐름은 거세고 비정했습니다. 한 번 뒤처지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첨단 기술 전쟁터의 법칙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세성전자는 영원히 이류 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달리 비장한 결기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비상경영을 선포합니다. 사장단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 인력, 기술을 총동원해서라도 잃어버린 기술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 선언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150조 원이라는 거대한 판돈이 걸린 도박판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박 회장은 마음속으로 이미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야인으로 지내며 회사 밖을 떠돌던 천재. 엔지니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쫓겨나다시피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일 생각이었습니다. 기존의 임원들이 알면 기겁을 할 결정이었지만 지금 세성전자에게 필요한 건 고분고분한 관리자가 아니라 미친 듯이 기술에 파고드는 미치광이 승부사였습니다. 박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단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차 대기시키세요. 제가 직접 만나러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빠져나간 뒤에도 박 회장은 홀로 남아 텅 빈 회의실을 지켰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의 적을 도려내고 외부의 적을 압도하기 위한 세성전자.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승부수가 던져진 것입니다. 과연 박 회장이 찾아가려는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는 침몰해가는 세성전자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그러나 거침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 씨의 휴대폰으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가 바로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뜬 전화기 너머에서는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김 변호사가 아닌 낯선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10년 넘게 격리 업무를 보았던 직원이라 밝히며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어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내용은 명자 씨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문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지난 3년 동안 아버지 몰래 법인 인감을 도용해 알짜배기 땅을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을 느꼈지만 이내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이후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던 진우였기에 그 배신감은 뼈를 깎는 아픔보다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온매무새를 다듬고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비상금 통장과 인감 도장을 챙겨들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무것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정하게 말을 건넸겠지만 그 순간 영자 씨의 눈에는 며느리의 등 뒤로 드리운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습니다. 그 길로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명자 씨는 지난 세월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못 먹고 못 입으며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진유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며느리가 친정 빚을 갚아달라고 울며 매달렸을 때도 그녀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사랑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맹목적인 사랑이 결국 곡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그녀의 허망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맡겨두었던 비상 열쇠였습니다. 철커 하고 무거운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성훈이었습니다. 형과는 달리 늘 겉돌기만 했던 둘째 성훈이 왜 이 시각에 아무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명자 씨의 눈초리가 매서워지자 그는 슬그머니 봉투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명자 씨는 침묵 속에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머니로서의 따뜻함 대신 가문을 지켜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기 든 것이 무엇이냐? 명자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마침내 성훈이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등 뒤에 감추었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원장 수정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직전 작성했던 원본 유언장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서류였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모든 재산의 상속권이 장남 진우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명자 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가마저 진우의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을 넘어선 폐륜에 가까운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서류를 둘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성우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형이 시켰어요. 어머니 도장만 훔쳐오면 빚도 갚아주고 제 목도 챙겨주겠다고. 아들의 자백은 명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마저 돈 앞에서 무참히 짓밟힌 현실에 그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진우가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눈물을 삼키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훈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형에게 전화를 걸어라. 계획대로 되었다고 말해. 성훈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영자 씨의 결연한 표정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한 명자 씨의 처절하고도 냉철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동안 명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위로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스스로 태풍의 눈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온갖 추악한 비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본가의 서재였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등지고 앉아있던 진 회장의 미간이 찌푸러졌습니다.
그는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싸늘한 눈빛으로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감히 허락도 없이 들어온 이유를 묻는 듯한 무거운 침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어 검은 오칠이 된 책상 위에 조용히, 그러나 묵직한 소리가 나도록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마찰음이 적막한 공간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진 회장의 시선이 서류에서 녹음기로, 그리고 다시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옮겨가는 찰나의 순간, 방 안의 공기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억지로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는 시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승리의 확신을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마저 단단한 갑옷으로 삼을 뿐입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의 미래가 있었고 되찾아야 할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습니다.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서재 안을 쩌렁하게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쥔 채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의 뼈를 깎는 심정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내일 아침 주주총회 전까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녹음기는 제 손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진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며느리 따위가 자신을 협박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은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해결하려 들거나 권위로 짓누르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구차하게 말로 꾸며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녀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서재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진 회장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재를 뒤로 하고 나오는 길, 복도에 걸린 거대한 가족 사진 속에 거짓된 미소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위압감에 숨이 막혔을 테지만 이제는 그 사진들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뜨거운 자존감이었습니다. 이제 폭풍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일으킨 바람이 이 견고한 위선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어떤 새로운 싹을 틔울지는 오직 내일의 태양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볼을 식혀주었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비로소 희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도 허탈함도 아닌 온전한 해방감이 만들어낸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등 뒤로 굳게 닫힌 대문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굴레로 자신을 올가매던 그 거대한 성이 이제는 그저 남의 집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던 고성과 아우성은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텔레비전 화면처럼 그녀의 세상에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았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마도 방금 그 난장판을 만든 시동생 민석이거나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남편일 것입니다.
정희는 액정에 뜬 이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통쾌함을 주는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대로변으로 나오자 늦은 밤의 도시가 불빛을 반짝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던 손을 거두고 그녀는 정류장의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물일과 끝없는 가사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진 손, 검버섯이 하나둘. 피어오른 그 손이 오늘따라 안쓰럽기보다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가정을 지켰고 아이들을 키웠으며 그리고 오늘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고생했다, 정희야. 그녀는 나직이 자신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불러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누구 엄마, 누군가에게는 재수씨나 여보로 불리며 지워졌던 이름이 입안에서 달콤하게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산 따위는 필요 없다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 돈이 없어도 그녀에게는 아직 건강한 몸이 있고 무엇보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가장 먼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떠나리라 마음먹고 사두었지만 먼지만 쌓여가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그리고 편한 신발을 담았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터미널에 가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버스에 몸을 실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다든 산이든 혹은 낯선 도시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집안을 채우자 지난 세월의 묵은 냄새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자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밀려들어 왔습니다. 어젯밤의 차가운 공기와는 다른 희망차고 따스한 기운이었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인생 이막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는 삶을 끝내고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건배하듯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의 희미한 웃음이 아닌 아침 햇살처럼 환하고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정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에 나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위풍당당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제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그녀의 앞에는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할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